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관련 이야기가 쏟아지며 사이비 종교 논란으로 번진 단월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여성 전문 월간지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청년 사역에 집중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기독교 사립대학인 그레이스 칼리지에서 과거 동성결혼과 성중립 대명사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교수를 해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상 초유의 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하이브와 어도어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소셜미디어에서는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 논란으로 번진 단월드와 깊숙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일부 아티스트까지 언급돼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월드 대표의 신격화와 과거 논란까지 자세한 내용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월드 챌린지. 아이들이 찾아가 아이돌 그룹 뉴진스 노래 OMG에 맞춰 춤을 추는 이곳은 다름 아닌 명상기업을 표방하는 단월드 센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룹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언급된 단월드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이비 종교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하이브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럼 단월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중문화 분야에서 이제 종교 코드가 녹아 있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거고, 그래도 이렇게 대중들이 해석을 하게 또 만들어 놓은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하이브 측과 단월드 측은 각각 연관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단월드 측은 명상기업일 뿐 종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단월드 설립자이자 하이브의 일부 아티스트가 졸업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총장인 이승헌이 쓴 저서 뇌파 진동을 살펴봤습니다. 이승헌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고 뇌호흡을 창안하게 됐다고 말하는데 나는 천지의 주인이었고 내 안에 천지가 있었다며 또 강제 인회, 즉 하느님이 뇌 속에 내려와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저서에는 자신이 뇌경을 준비 중인데 성경, 불경을 읽듯이 앞으로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뇌에 대한 복음서인 뇌경을 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에서는 지난 2008년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 CNN은 단월드 설립자의 성추행 논란을 보도하며 신격화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추행 소송은 최종 기각 판결이 나왔지만 최근 한국 대법원은 각종 자료를 볼 때 이승헌이 교주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승헌의 사이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뇌파 진동은 경전이다. 다들 잘 알겠냐? 네.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지난달 초교파 차원의 이단 규정 기준 초안을 마련했는데 공동 논의할 대상에 이승헌 단사상 뇌호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중문화로 둔갑해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하며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박옥수 구원파라든지 또 안상홍 정인회라든지 정명석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 종교성을 감춰놓으면서 문화운동을 표방하면서 이렇게 이제 포교하니까 사이비로서 최근에 심각한 거짓 문화운동을 표방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공동 대처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여전히 명상으로 정신을 수련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는 단월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여성 정론지를 표방한 한 잡지가 성폭행범을 편드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성 신도 성폭행으로 10년형을 살고 나온 직후 또다시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단 JMS의 교주 정명석을 옹호하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기사가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전문 월간지 여성시대가 발간한 지난 4월호입니다. 표지 전면엔 지난해 12월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의 얼굴과 그의 범행 장소로 지목된 월명동 수련원이 보입니다. 무려 18페이지나 차지한 해당 기사는 첫 머리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미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된 JMS 측의 주장과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마녀 사냥을 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 정명석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가 스스로를 신격화한 교주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배후 세력 K씨에 의해 기획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K씨와의 녹취록, 편지 등을 보여주며 K씨는 공익을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을 선동하고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며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방합니다. 기자는 잡지사의 연락을 취해 해당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취재해서 수많은 기사인 건 맞는데 나중에 공동 과정에서 약간 수정 작업이 있긴 했습니다. JMS 쪽에서요? 그쪽과 관련이 되긴 하겠죠.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피해자 측 변호인은 근거 없는 일방적 보도는 문제가 되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도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사실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고소를 준비하고 고소장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취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면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당연히 있겠죠. 반 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는 기사에서 지칭한 K씨가 자신이라면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걸 언론이라고도 부를 가치도 없는데 같아요. 지금 예전에도 뉴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고소를 했더니만 그 JMS 신도가 쓴 거더라고요. 기사 삭제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제가 승소를 했고. 해당 잡지는 앞서 지난해 3월호에서도 한국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표지 모델로 내세우며 신천지에 대한 음해는 기성 정통교회들의 텃세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청년 집회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런 때에 청년 담당 목회자와 교회 찬양팀이 연합해 모이는 집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리지만 한국교회 청년들이 은혜를 갈망하며 모이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5시 성전 앞 복도에선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10일간 열리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년 축복 대성회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담은 12광주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흔들리는 청년 세대에게 성령의 축복이 임하길 바라며 코로나 직후 지난해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 주관하고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청년 12광주리 기도회는 그 시작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 교제와 연합이 단절된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달리 오륜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들 교회 등 청년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처음으로 연합해 청년 담당 목사들이 기도자로 뭉친 겁니다. 청년부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위기라고 하는 시기에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들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싶었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청년부가 청년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서 12일간 청년 12광주리 기도회에 참석하는 전국교회 청년은 만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렸던 청년들을 위해 더 넓은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회를 매일 참석하는 이유.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청년들도 만나서 뭔가 자신의 약점이나 극복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들은 한자리에서 자신들의 고민을 가장 잘 아는 청년 담당 목회자의 말씀과 찬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회 참석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명한 청년 예배들을 부흥시키는 그 예배팀들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퇴근하고 조금 힘들지만 제가 작년에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다양한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제 목사님 분들이 오셔서 직접 간증과 함께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그것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먼저 시작한 오륜교회에서도 2년 연속 강사로 나섰습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뭉치는 연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되어 청년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역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교회 한 교회 개교의 부흥을 떠나서 한국교회 청년 사역들이 연합되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601 집회 또 12강줄이 이 기도회 가운데 그런 연합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 12일간 드리는 청년 12강줄이 기도회. 오는 6월 1일엔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집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은사를 찾은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를 졸업해 모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과 학생 자치단체들이 학교에 모여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강인한 교목 부총장 등을 찾아 카네이션과 롤링페이퍼를 전달했습니다. 가까이에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스승과 제자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백석대학 입학한 지 한 30년 정도 되었고 그 졸업 후에는 모교에서 한 24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저에게는 스승의 은혜와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 볼 때에 청출어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모범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섬겨서 모교를 빛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기독교 사립대학인 그레이스 칼리지에서 과거 동성결혼과 성중립 대명사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교수를 해고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그레이스 칼리지는 지난해 8월 부임한 커뮤니케이션학과 매튜 워너 교수를 최근 해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학교 졸업생 에반 킬고어는 자신의 SNS에 워너 교수가 성별 대명사를 히나 데이로 정의하고 동성결혼 반대를 편협한 신앙이라고 비난한 캡처 사진을 첨부해 올렸습니다. 킬고어는 게시글을 통해 정치적 견해에 관해 명백히 급진화된 이데올로기적 증오를 강하게 지닌 교수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편견 없는 기독교 신학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안팎으로 해고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대학은 워너 교수를 해고했습니다. 한국종교학회가 2025학년도 종교문화학과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한신대학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종교문화학과의 취업률과 전공 강의 수강 학생 비율 등의 이유로 종문과의 신입생 정원을 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논의는 배제한 채 진행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종교학회는 이에 한신대의 결정은 학문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내부 구성원들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신대의 결정은 인문학의 학문적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비민주적 졸속 행정을 그치고 모집 정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신대는 종문과의 모집 정지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사안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대통령실의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1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대응 관련 정부 조직을 격상하고 부서를 신설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종교계, 학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 방송계, 문화체육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책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주된 원인인 의대 증원을 두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됩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정 갈등이 당장 봉합될 가능성은 작아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네이버가 7월 일본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인 야후가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조치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등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업적 고심과 함께 소프트뱅크와의 적정 가격 논의까지 셈법이 복잡한 만큼 매각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현지 시간 14일 한미 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영향에 대해 정부와 대사관은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지난달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식 귀국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국 대선에 대한 것이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자극적인 외신 기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 미군을 줄이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철거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또 시민대책회의는 조만간 분향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전날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법은 참사 원인, 수습 과정, 또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시는 기본적으로 서울광장의 이태원 분향소는 철거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되도록 신중히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략산업 제품에 대한 새 관세 조치를 현지 시간 14일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올라갑니다. 현재 최대 7.5% 수준인 철강과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는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심 광물 중 천연 흑석과 영구 자석은 2026년부터,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연내 25%까지 관세를 올립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입장을 내고 단호히 반대하고 엄정한 교섭을 제기한다며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집권 5기를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6일과 17일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해 10월 정상포럼 참석 이후 약 7개월 만에 방중으로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푸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 공업대학을 찾아 학생을 만날 예정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을 하루 앞둔 15일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러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중 일정은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과 밀착을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 대사 교체를 앞두고 14일 신임 대사와 이임 대사를 함께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17일 부임하는 미지시마 고이치 대사, 또 이임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와 면담했다고 14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에서는 총리가 주요 국가 대사와 자주 만나는 편이라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미지시마 대사 부임 직전에 면담한 것은 의미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미지시마 대사에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전했을 것이라며 총무성 행정지도 이후 한국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 강행 방침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 전체가 라파 주거 지역까지 진입해 일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 중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40명이 숨지고 또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라파 동부 지역으로 진격한 이스라엘군 전체들이 주요 도로를 건넜으며 일부는 주택가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날 이스라엘군 전체가 살라흐아딘 도로를 가로질러 제니나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은 라파 동부의 알살람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수송 차량을 미사일로 공격했으며 안에 타고 있던 인원 일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 아침은 날이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부쩍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2도, 대구와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하는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현직 교사가 10명 중 2명입니다. 만족도에 관한 질문도 같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스승에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부처에서 교사의 어려움을 깊이 고민해서 교사의 행복이 학생들에게 은은하게 퍼지는 교실을 꿈꿉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